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는 더그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왜 이리들 탐내시는 거죠? 폴란드와 필리핀에서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잠수함 도입을 공식화하며 입찰에 착수하는데요. 하나오션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요. 현지 시간 24일 폴란드 방산 전문지 디펜스24에 따르면요.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연말 잠수함 구매 프로그램인 오르카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제한에 한정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 대륙과 그 너머의 파트너를 초대하고 싶다고 강조했는데요. 블라슈차크 장관의 발언으로 하나오션의 입찰 참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1980년대 말 세계 잠수함 강국인 독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우리나라 최초로 1,400톤급의 수출형 잠수함을 개발했는데요. 2004년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사업 수주에 이어 2011년 현지 국방부로부터 잠수함 3척을 따내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죠. 또 하나와 폴란드에 공고한 방산 파트너십도 하나오션의 수주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11월 폴란드 정부와 천무발사대, 유도탄, 장사거리탄 등 35억 달러 규모의 1차 실행 계획을 체결하고 지난 2월 K9 자주포 2차 이행 계약 체결을 위한 컨소시엄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한국 잠수함에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서 한국이 필리핀에 잠수함 2척을 무료 제공하고 기술 이전과 교육 훈련 등에 대한 비용까지 모두 지불하기로 했다는 골자의 영상이 화제였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해군 공보실이 한국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딱 잘라 말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죠. 한편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서태평양 군사적 긴장감 고조에 따라 해군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아직까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조 7,500억 원을 들여 잠수함 2척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때 들어가야죠. 하나오션 1,400톤급 잠수함 DSM이 1,400의 수출을 위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이렇듯 세계에서도 한국의 잠수함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드라마 시그널에서는 현재와 과거가 연결된 무전기가 나옵니다. 이 무전기가 있었다면 조진웅 배우에게 연결해서 어떤 코인이 오를지 한번 물어볼 텐데요. 도지는 절대 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 관련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기업 리플이 넥슨의 지주회사 NXC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리플은 2012년 설립한 시가총액 6위의 암호화폐 솔루션 기업인데요. 리플이 개발한 XRP 프로토콜은 오픈소스로 개방되어 있어 누구든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은행 간 거래 원장을 P2P 방식으로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XRP 송금 기록을 열람, 복사, 보관할 수 있죠. 암호화폐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들리세요? 조태현 기자님! 오늘은 가상자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6위인 가상화폐인 리플이 비트스탬프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리플은 가상자산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겠죠?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을 말하는 알트코인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정도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코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때 이 리플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한 6위 정도가 되고 있고요. 비채굴형 가상자산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장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상자산 쪽의 장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아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곳에서 비트스탬프의 지분을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소수라고 나오고요. 인수액은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비트스탬프가 뭐냐? 유럽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여기가 웹사이트고요. 하루 거래량이 한 2천억 원가량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규모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가 인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NXC가 가지고 있는 투자회사가 있어요. 벨기에에 있는데 NXMH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지분 80%를 인수를 했고요. 2021년에는 2천억 원을 추가로 더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넥슨은 이곳 말고도 코빗이라는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도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이 기반인 회사다 보니까 이쪽 가상자산 시장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보죠. 흔히들 가상화폐라고 많이 부르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화폐라는 말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따지면 게임머니 같은 것도 다 가상으로 쓰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될 테니까 가상화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게 화폐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가상자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도 가상자산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취지에 적합한 이름은 역시 크립토커런시,
암호화된 화폐를 말하니까 이 암호화폐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다 섞여서 쓰이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가상자산 시장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만 보면 되겠죠. 비트코인 가격 지금 26,000달러 이 정도까지 어제보다는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 차트가 있는데요. 5년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상자산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말에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다가 한번 꺼졌다가 2021년 말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때 6만 달러까지 넘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조정을 받았고요. 살짝 반등을 하더니 최근엔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올랐던 이 시점,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었냐? 당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부터 나서가지고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쓰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대거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뭐 필요한 데들도 많이 썼겠지만 자산시장으로도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인 가격도 올랐고요. 코인만 올랐냐? 주식시장도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이때 3,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었죠. 부동산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도 정책 문제가 있긴 했지만은 이런 기준금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격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상자산에서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가격을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는 거예요. 주식에서 나오는 주가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론적으로 기업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존재하면서 계속 이윤을 창출해가지고 이 이익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배당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영원히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는 항상 언제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짜장면 한 그릇이 2,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000원 돈 하잖아요. 이렇게 돈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래에 받을 모든 배당을 지금의 가치로 다 계산을 해서 더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의 주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요. 어찌됐든 배당을 하려면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요. 이거는 곧 기업의 실적이 주가에 직접적으로 연동된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가상자산은 뭐예요?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측정할 수단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뭐 적정 가격은 얼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주장일 뿐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금이랑은 뭐가 다르냐? 지금 화폐랑은 뭐가 다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금은 먼저 우리가 역사상에 오랫동안 화폐로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화폐는 지금은 신용화폐죠. 이 신용을 누가 해줍니까? 정부에서 해줍니다. 정부, 중앙은행 이런 데서 사실상 이거를 신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화폐로서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암호화폐라는 거는 탈중앙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죠. 이 탈중앙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앙의 신용을 받지도 못하고요. 아직 사회적인 합의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기능은 아직까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컴퓨팅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가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문제점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화폐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경제학의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암호화폐가 하는 역할은 뭐냐? 금융시장에서 투기적인 역할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회사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 아무래도 뭐 게임을 하려면은 아이템 거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가 굉장한 앞으로의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름에는 지능이 들어가는데 내용에는 지능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규제 내용 정도가 있거든요. 이게 국내 게임 산업을 갈라파고스화 시킨다 뭐 이렇게 해서 비판이 많은데 아무튼 여기에 봐도 아이템 거래 같은 거를 다 지금 차단한 상태예요.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가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런 규제가 풀릴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P2E라고 많이 하죠. 이런 측면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계속해서 웹 3.0 이런 시대가 또 열리게 되면은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자산의 역할이 더 커지지 않겠냐라는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것도 약간 물음표긴 한데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암호화폐가 투기 외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특히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특히 지금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디지털 화폐를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 CBDC라고 불리는데 이게 널리 쓰기 시작한다면은 암호화폐는 어쩌면 한순간에 없어질 자산일지도 모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게임 회사가 여러 측면에서 공을 들였지만요, 여러 가지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각의 우려처럼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굉장히 매우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전히 변수가 많으니까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시 김은비 아나운서에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림카가 있으신가요? 드림카가 있다면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저는 뭐니 해도 차는 실용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차감을 가장 크게 봅니다. 내릴 때 그 기분. 포르쉐. 덕으로에서 복지로 포르쉐 안 사서. 헛소리 하지마 임마. 이번엔 전기차 소식 전해드립니다. LG가 가정용 전기차 충전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바로 LG그룹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LG 테크놀로지 벤처스가 미국 주택용 분산형 전력 시스템 솔루션 기업 커넥트 DER에 투자했다는 소식인데요. 커넥트 DER은 현지 시간 24일 에너지 이노베이션 캐피털이 주도하는 시리즈 C 투자 라운드를 통해 2,7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밝혔어요. 커넥트 DER은 주택용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태양광, ESS, 전기자동차 충전 등을 지원하는 올인원 플러그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1시간 만에 설치가 가능하고 또 경제적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힘든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가구에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설명했어요. 커넥트 DER은 이번에 확보한 자금으로 신규 시장을 확대하고 새로운 전기차 충전 라인업도 출시해요. 낮은 비용으로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커넥트 DER 널리 보급되어 가정용 전기차 충전 시스템 전원 생태계가 조금 더 발전됐으면 좋겠네요. 대표님, 저도 포르쉐 전기차 모델로다가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투하세요.